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면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 방법론은 토탈 한 5개 강좌 정도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수사에서만 쓰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사람, 감사 또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뭐, 누구나 논쟁할 때,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까지도 항상 필요한 일상적인 기술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체계적으로 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참 많은 어떤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이 개인적인 공부들이야 거기서 학습하고 끝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면담 방법론 같은 경우는 교육과 훈련이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위험성 그리고 면담하는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 상태에서 이런 실무적인 면담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긴 할 건데 이게 대단히 긴 이야기예요, 원래는. 하지만 이제 이건 제목 자체가 면담 방법론 맛보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전반적인 오늘 시간에 이번 챕터에서 들어갈 거는 법, 심리, 그리고 면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이 그 시리즈의 어떤 강의 목차는 다음 시간에는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다른 오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7대 죄악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리드 테크닉,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발발을 한 그런 테크닉, 그야말로 기술이에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진짜 기법에 불과한 건데, 이게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스 모델, 요건 영국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전략적 증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걸 지금 목차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각 챕터만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왜 연결이 되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특히 4번의 리드 테크닉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경험칙에서 비롯된 거고 그렇더라라는 것들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말, 이게 그 조은경 교수님께서 한 말인데, 이거 대단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대한 인간의 기억은 사소한 질문 하나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다른 그 요소들로 인해서 변형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진술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기억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해요. 하지만 원래 실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과거의 어떤 사실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기억 자체가 음, 온전하게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와 그 질문의 방식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자의 사고, 진술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사고는 문답이 진행됨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또 변한다.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슨 종이에 적어놓듯이 이렇게 딱 시계열적으로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도 꺼내놔야 되는데, 그게 양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쪼가리 쪼가리를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질문하는 사람이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이 대답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쪼가리 쪼가리를 꺼내냈더니 사실 알고 보면 그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억을 정확하게 인출하지 못하는 수도 있구나, 또는 그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하는 진술 자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면담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윽박 지르는 장면들, 그리고 뭐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참 되게 원시적이고 무지한 면담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추궁형 면담 자체는 일단은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은 훈련받은 수사관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증거와 정보에 상대방이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억압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를 실제로는 계속 강요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요거는 비단 이제 일반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 있는 내부 감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게 제 강의 전반에서 이제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챕터 들어갈게요. 이번 챕터는 법. 우리는 사실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금반적 일반 회사를 가면은 각자의 뭐 징계 규칙도 있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조직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법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 물론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도 국가의 어떤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규범에 밑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을 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조사 행위와 감사 행위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심리와 그리고 면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범죄 심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 현상에 관련된 것들을 중점을 잡아요. 범죄 심리. 그러니까 범죄자가 실제로 어떠한 심리적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에 관련된 거를 우리 연구하고 중점을 잡는 것이라고 하면, 법 심리는 법 자체가 심리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하고 제도 안에서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응용되고 또는 적용되고 이용되고 이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법 자체를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어떻게 전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도 멘트를 몇 개 제가 따왔는데, 답변은 결국은 어, 말하는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말로 서술하는 것. 이거 보면 이걸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누군가가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듣는 거에도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공기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들어도 거기가 어떻게 내 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 물리적 상황에서도 그런 왜곡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답변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맥락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원래 매일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갑자기 인출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내가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말로 또 내뱉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질문을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말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사람 이 말 있잖아요. 말의 내용.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 사람이 했던 답변이 진짜 기억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거지만 꾸며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던 맥락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말만 질문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면담 방법론을 채택하지 못한 조사관은 어렵죠. 왜 어렵냐? 내가 아무리 좋은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면담을 통해서 이 증거들과 다른 증거들과 저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이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면담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면담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면담을 하면 오히려 그 기존의 증거가 소실될 수도 있어요. 증거가 소실된다는 건 뭐냐면 증거 자체에 고유한 어떤 증거 가치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증거 가치를 그대로 법정에 가거나 했을 때는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이 그 질문과 면담을 똑바로 못함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무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들어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상대방한테 들은 어떤 진술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군을 확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던진 어떤 멘트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도 똑바로 안 되죠. 상대방이 말한 것이 왜곡해서 들어도 문제고 상대방이 얘기했던 허위의 진술을 내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 수사나 이 조사나 이 감사는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묻고 듣고 이런 걸 하는 직업들 가진 사람, 뭐 특별히 수사기관도 될 수 있고 감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베테랑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베테랑이 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지식의 바탕이 됐다고 하면 그 경험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된 훈련 방법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과 지식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도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통상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못됐는지 잘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만 내가 했다고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죠.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학습과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면담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면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면담에 대해서 훈련받지도 않고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요. 그냥 듣는 게 최선이에요. 질문하지 말고 듣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야 그런 오류를
막을 수 있고, 최소한 이 사건, 이거를 망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장 도유사라는 게 형의 집행 이제 오형 제도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몇천 년 동안 유효했던 방법이 그 형의 어떤 종류인데, 태장. 이건 이제 때리는 거죠. 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꽁으로 때리는 건 이건 장형이고, 회초리로 때리는 건 태형이고, 이 도형은 이제 유치장에 이렇게 가두는 거, 그리고 유형은 얘네들처럼 이렇게 유배하는 거, 데려가는 거, 사형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형의 종류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형을 보면 지금처럼 무슨 벌금이나 과태료나 뭐 몰수나 뭐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오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기준이 뭐냐? 근거가 그냥 고신이라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무지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일단 이 신문의 방법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재판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인 형의 확정, 그리고 형의 집행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우리는 고신한다, 요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가 가진 오류와 같이 면담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 방법이 타당한 것이 되려면, 이게 참 어려운 말로 써놨긴 했는데, 당대의 그 시대의 법리적 요구, 그죠? 그리고 실증적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리적 요구는 뭐냐면, 그게 과연 타당한 방법을 썼느냐라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사실은 그거를 밝혀내는 법 집행자는, 이것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 어떤 활동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을 조사하는 건 좋지만, 조사자가 또 죄를 지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냥 가장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하는 활동들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이 정해놓은 헌법과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해놓은 규칙들과 법률에 절대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요. 실증적 요구는 뭐냐면, 그러한 법 집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법리적 요구를 따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문을 하고, 이거는 뭐 오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건데, 고문을 하고 윽박질렀을 때는 실제로 진실은 왜곡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죠. 때리거나 압박을 하면 상대방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냥 어디 근거에도 없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대로 된 명단 방법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법리적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고요, 실증적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도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번 글로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실증적 요구를 충족한다라는 거는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방지해야 돼요. 근데 노련한 범죄자 앞에서 무능한 면담자가 가서 하면요, 이 사람을 불기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수사관들이나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많은 증거들이 있을 텐데, 이 면담을 하나 잘못을 하는 바람에 어떠한 이 형을 또는 어떤 징계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의 수사 방법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아무리 많은 증거들과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런 증거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를 연결해주는 면담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모든 걸 망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무서운 거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담의 이제 조건, 그리고 수단, 목적,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법심리학적 면담 방법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규범을 지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면담자가 주로 피면담자, 뭐 일단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목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진술 청취를 통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법론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면담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이란 말은 일정한 규범 하에 들어가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 규범 자체는요, 심리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맞춰서 설계하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법심리학적 면담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봐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연하죠. 질문하면 나는 이걸 물어야지. 어? 나는 네가 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네가 언제 거기에 갔어. 그리고 너는 돈을 얼마를 횡령했어라고 하는 걸 묻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묻고 있는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둑을 예를 들어 절도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도둑질을 한 사람한테 또 훔쳤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사기를 친 사람한테 너 사기쳤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방법, 내가 과연 저걸 어떻게 물을까? 내가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증거와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질문의 내용이 내 증거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그 혐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지, 어떤 한 줄 한 줄의 질문 자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상대방의 어떤 왜곡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노련한 범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회피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질문할지,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묻고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묻고, 그리고 내 물은 질문과 상대방이 던지는 답변들을 다시 재생산해서 이걸 그 후속 질문에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습득해야죠.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요번 강의에서는 그냥 면담하는 어떤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실제 안에 풀어서 훈련을 해가지고 내 실제의 수사나 조사에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법론이죠. 그거를 이제 지배하는 법 심리학적 원리는 수사, 감사, 조사 등 전문적인 면담에 훨씬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죠? 그것도 특히 심리적인 영향뿐만이나 이 사실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영향,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일상적인 대화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청취하고 그걸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과정, 그런 모든 과정에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 많이 필요한 어떤 방법론적 지식이 아니라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면담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면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오형제도나 그 오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신문 방법인 고신, 고문을 정당화하게 돼요. 면담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면담은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그 과거에 내가 밝히고자 하는 상황,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를 좀 잊지 마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커넥트 더 다츠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그죠? 요 게임이죠. 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랑 이제 순서를 연결을 해서 얘 전체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임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재구성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커넥트 더 다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의 정보로 전체 범죄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한 범죄가 실제 존재하는 자료와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 그 공백이 존재할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이 곰돌이가 있는데 이 곰돌이가 이 사실 실선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실선, 이 실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한대의 수죠. 무한대의 수를 모든 것을 채집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윤곽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증거, 이 점이 다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연결을 했을 때 실제 이렇게 곰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제 이 진술과 면담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부의 이런 증거들을 발견했을 때 얘와 얘 사이 공백을 메우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했고 이 사람이 그걸 찔러 죽인 현상이 있으면 왜는 누가 알아요? 이 찔러 죽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있는 이 공백을 누가 메우냐면은 면담을 통해서 왜 그랬니라는 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건 모두 다 기억으로 남고요. 그 기억에 나와 있는 거는 왜곡이 되죠. 그리고 그걸 잘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와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면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담은 도구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면담을 하기 위해서 구조화하고 쪼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고 할 때는 항상 구조화와 그리고 이제 쪼개기 이런 것, 정보를 쪼개기, 그리고 다시 재분류하기, 그리고 이제 그런 클러스터링 하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면담할 때도 마찬가지죠. 면담을 하면은 정말 각종의 많은 정보들이 프로세싱이 돼서 다시 질문으로 가고 답변을 옵니다. 그럼 답변으로 오면 역시 그 답변들도 다시 클러스터링이 돼야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주화를 하기 위한 요소를 필요로 해요. 야, 너 사람 죽였니? 딱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슨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 보통은 다 적어놓거나 하는 방법을 이제 쓰는데 적어놓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내 정보 처리 프로세스 속도와 적는 속도와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뇌에서 프로세싱 하는 걸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극복을 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를 아주 쉽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재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해석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용화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는 결국은 요소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실 아까 얘기 면담을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그것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거야 라는 내가 세운 가설을 한번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증명이 과연 정말 진실에 이게 오류가 없어? 그 누가 그렇게 증명을 해도 그런 똑같은 결론에 도출할 거야? 라는 검증 작업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재구성할 때, 뭐, 보통 그렇잖아요. 1번,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막 할 때, 그 1과 2과 3과 4와 5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한 재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고 하는 1단계에서는 대단히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대분류를 통해서 가지만 내가 추가적인 증거와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범주에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했던 답변들이 왔으면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요소를 찾아내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또다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누구와 누구에게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점차 이 데이터의 그 뎁스와 그 다음에 레인지 자체를 넓혀가고 깊이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성하는 것을 우리 요소라고 한다라는 걸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재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근데 거래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거래 내역, 통신기록, 로그 기록, 뭐 이런 일종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물적 증거, 그야말로 이게 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은 기억에 남지만, 이런 친구들은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현재에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거기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여기 변형이 없다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도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와 진술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게 현재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당시에 봤던 시점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맞아 떨어져야 된답니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와 이거가 서로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죠.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수사기관이나 감사들은 통상은 증거에 대한 수집에 대한 것, 그리고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또 다른 증거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거 행위를 했던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예, 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경계하셔야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면담을 목적으로 쓰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담을 제대로 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듣기만 해야 된다. 듣기만 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만 수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면담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경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잘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사건을 망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기억은 항상 취약합니다. 그리고 진술 역시 당연히 더 취약하죠. 취약한 기억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리고 진술하는 것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 기억이 취약한데, 그거로부터 프로세싱이 된 결과도 취약한데, 그거를 유도하는 질문과 분위기가 취약하면 훨씬 더 취약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